한 소녀는 쓰레기, 잔해, 그리고 병뚜껑으로 붙인 꿈들 속에서 자라났다. 용기의 순간에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낯선 이를 구하기 위해 소리쳤다. 단순히 고귀한 행동처럼 보였던 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진실을 드러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 금천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 석수동에서 박민지는 할머니 박순자와 함께 조그만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은 고층 아파트와 번화가가 보이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로 가득했다. 민지는 10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른들도 가지지 못한 지혜와 결단력이 있었다. 할머니의 만성 폐질환 치료를 위한 약값을 벌기 위해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직접 만든 떡과 사탕을 팔았다. 민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반죽으로 떡을 빚고 작은 비닐 봉지에 담아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항상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병뚜껑으로 만든 지도였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의 병뚜껑들은 그녀가 상상하는 길, 꿈꾸는 여정,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경로를 나타냈다. 할머니, 오늘은 빨간 병뚜껑을 3개나 찾았어요. 이건 아빠가 가까이 있다는 신호예요. 민지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민지가 만드는 지도가 언젠가는 아빠를 찾아줄 거야. 하지만 오늘은 학교에 늦지 않게 가야지. 민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 김혜진은 대학생 시절 한 부유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의 가족은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사라졌다. 혜진은 민지를 낳은 후 우울증에 빠져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로 할머니가 민지를 키우게 되었다. 학교가 끝난 후 민지는 종종 강남 지역으로 가서 남은 떡과 사탕을 팔았다. 이곳은 고급차들과 세련된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의 부유한 지역이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와 자신의 작은 판잣집 사이의 거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할머니에게 좋은 집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꿈꿨다. 그날 오후 민지는 강남역 근처에서 떡을 팔고 있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그녀의 얇은 재킷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왔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도로 끝에 있는 공사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고 겨우 임시 펜스로만 가려져 있었다. 안 돼요, 멈추세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떡 바구니를 내려놓고 차 쪽으로 달려갔다. 위험해요. 저기 웅덩이가 있어요. 차 안의 남자는 처음에는 그녀의 외침을 무시했지만 민지가 계속해서 팔을 흔들며 소리치자 마지못해 창문을 내렸다. 뭐야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저기 보세요 아저씨, 공사장 웅덩이에요.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어요. 차가 그쪽으로 가면 사고가 날 거예요. 남자는 민지의 말을 듣고 앞을 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위험을 알아차렸다. 만약 그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갔다면 차는 분명히 웅덩이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서둘러 차를 후진시켰다. 고마워, 꼬마야. 그는 이제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구했구나. 민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남자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세련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재욱,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 회사 중 하나인 최건설의 CEO였다. 그는 민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옷은 낡고 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와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재욱이 물었다. 박민지예요. 민지야,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떡을 팔러 왔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가리켰다. 할머니가 아파서 약값을 벌어야 해요. 재욱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이 작은 소녀의 책임감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아이에게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내 떡을 다 살게.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고액권을 꺼냈다. 이것도 내 할머니의 약값에 보태.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선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재욱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나는 최재욱이야. 민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에게 그날의 사건에 대해 말했다. 할머니는 손녀가 건네준 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지가 천사구나. 이제 할머니 약도 살 수 있겠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병뚜껑 지도를 바라보았다. 오늘 그녀는 빨간색 병뚜껑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것은 최재욱 아저씨를 상징했다. 그녀는 왜인지 그가 자신의 지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최재욱은 소파에 앉아 그날 만난 소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왜 그녀의 눈이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그는 김혜진이라는 여학생과 열렬한 사랑에 빠졌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그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혜진은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재욱은 민지의 나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약 10살로 보였다. 그리고 혜진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는 약 11년이 되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났다. 설마. 다음 날 재욱은 자신의 비서에게 박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작은 소녀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떡을 팔러 나갔다. 그녀는 어제 만난 아저씨의 회사 근처로 가보기로 했다. 최건설의 높은 유리 건물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언젠가 자신도 이런 멋진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상상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최재욱이었다. 민지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 민지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아, 최재욱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점심 먹었니?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민지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민지는 이런 곳에 처음 와보는 것이었다.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여기 음식 한 접시 가격이면 할머니와 제가 일주일은 살 수 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재욱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 소녀의 솔직함이 그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식사하는 동안 재욱은 민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녀의 가족, 할머니, 그리고 그녀가 왜 떡을 팔아야 하는지.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것,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내 어머니의 이름이 뭐니?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혜진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가 말해준 거예요.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 이 소녀는 혜진의 딸이었고 그렇다면 그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내 어머니를 알았던 것 같아.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머니를 아셨어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재욱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 나도 오랫동안 그녀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확신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민지야, 내가 너와 네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집에 방문해도 될까?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부자 아저씨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야 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도 만나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재욱의 차를 타고 석수동으로 향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변하면서 화려한 빌딩들은 낡은 건물들로 대체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민지의 작은 판잣집 앞에 도착했다. 재욱은 자신이 수십 년간 보지 못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릴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져 있었다. 민지의 집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민지가 문을 열자 박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민지야, 이분은 누구시니? 할머니, 이분은 최재욱 아저씨예요. 어제 제가 사고로부터 구해드린 분이에요.
순자는 재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비싼 옷과 세련된 모습이 이 작은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도 대접할게요. 재욱은 고개를 숙이고 좁은 문을 통과했다. 집 안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민지가 만든 다양한 병뚜껑 지도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각각의 지도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이것들이 뭐니? 그가 물었다. 제 지도예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아빠를 찾기 위해 만든 거예요. 빨간색은 중요한 만남, 파란색은 슬픈 일, 노란색은 행복한 순간, 초록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재욱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뛰었다. 순자가 차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재욱을 향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나요? 재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제가 혹시 김혜진 씨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혜진이요. 그녀는 재욱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이 설마 그 최재욱인가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대학 시절 김혜진 씨와 교제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후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이가 항상 말했어요. 엄마, 재욱 오빠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님은 절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신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저씨가 제 아빠를 아는 사람인가요? 순자와 재욱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민지야, 순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최재욱 씨는 아마도 네 아버지일 수도 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재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혼란, 놀라움, 기쁨, 그리고 두려움까지. 정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재욱은 민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 눈동자는 혜진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턱 선과 미소, 그것은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민지야, 나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혜진의 딸이라면, 그리고 네 나이가 내가 계산한 것과 맞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정확히 알기 위해 검사를 해봐야 할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병뚜껑 지도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빨간색 병뚜껑이 그녀를 아버지에게 인도한 것이다. 저는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이 어린 소녀의 결단력이 인상적이었다. 좋아, 우리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확인받아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손을 흔들며 거부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민지가 사온 약만 있으면 돼요. 재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제가 최고의 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 다음 날 재욱의 약속대로 유명한 의사가 순자를 진찰하러 왔다. 진단 결과 순자의 폐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녀는 즉시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민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재욱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걱정 마, 민지야. 내가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할게. 그날 오후 그들은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동안 민지는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 근처의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다. 재욱은 자신의 비서 정소영에게 민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소영은 처음에는 이 임무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민지의 순수함과 지혜에 매료되었다. 최 사장님,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10살이지만 어른처럼 생각해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녀는 정말 특별해. 내 딸이라면 내가 얼마나 행운 아이일까. 사흘이 지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재욱은 민지와 함께 의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의사가 봉투를 열고 결과를 읽었다. 최재욱 씨, 박민지 양. 검사 결과에 따르면
9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재욱 씨는 박민지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지는 숨을 쉬지 않고 재욱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재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정말 내 딸이구나.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재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 말을 듣자 재욱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민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11년간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재욱은 민지에게 제안했다. 민지야, 나와 함께 살래? 내 집은 너무 크고 외로워. 할머니가 퇴원하시면 물론 함께 오시면 돼.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작은 판잣집과 병뚜껑 지도들, 그리고 익숙한 골목길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다. 네, 아빠. 하지만 제 지도들을 가져가도 될까요? 재욱은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갈 수 있어. 그날 저녁 재욱은 민지를 데리고 강남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갔다. 민지는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들. 모든 것이 그녀가 책에서만 보던 세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욱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거실의 크기는 그녀의 집 전체보다 컸고 주방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신 가전제품으로 가득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재욱이 말했다.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해. 민지는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깨끗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는 무언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사랑이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여기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그녀가 관찰했다. 재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나는 혼자 살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사람이 없었어. 민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병뚜껑 지도가 있었다. 이건 제가 만든 가장 중요한 지도예요. 이제 여기에 아빠를 위한 새로운 병뚜껑을 추가할 거예요. 재욱은 감동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는 성공과 부를 위해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다음 날 재욱은 민지를 새로운 학교에 등록시키기로 결정했다. 강남에 있는 최고의 사립학교였다. 민지는 처음에는 거부했다. 아빠, 저는 제 학교가 좋아요. 제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재욱은 이해했지만 그는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다. 민지야, 네가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적어도 한번 새 학교를 방문해보자. 어떤지 보고 결정하면 어떨까? 민지는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국제아카데미를 방문했다. 학교는 넓은 캠퍼스와 현대적인 시설로 인상적이었다. 도서관에는 민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책이 있었고 과학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학교를 둘러본 후 민지는 생각을 바꿨다. 여기 정말 멋져요, 아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옛 친구들이 그리울 거예요. 재욱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주말에는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원한다면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도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감사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병원에 있는 순자를 방문했다. 순자의 상태는 약간 호전되어 있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그녀가 몇 주 동안 더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 아빠와 저는 이제 함께 살아요. 아빠 집은 정말 커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민지가 들떠서 말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그녀는 재욱을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다. 최 사장님, 정말 민지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당신의 세계는 우리와는 너무 달라요. 당신의 가족, 친구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들이 민지를 인정할까요? 재욱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민지는 내 딸이에요. 내가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혜진이가 알면 좋아할 거예요. 재욱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혜진 씨, 그녀는 어디 있나요? 왜 민지를 두고 떠난 건가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이는 출산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민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그녀는 엄마, 민지를 잘 돌봐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재욱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혜진이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랐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재욱은 자신의 비서 소영에게 혜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김혜진을 찾아주세요. 그녀는 민지의 어머니이자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소영은 이해했다. 그녀는 즉시 개인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편 재욱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는 회사 내에서 소문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이성호는 이 상황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재욱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요즘 회의도 자주 빠지고 이상하게 행동해. 성호가 재욱의 사무실을 방문해 물었다. 재욱은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성호야, 나 딸이 생겼어. 성호의 눈이 커졌다. 뭐? 누구와? 언제? 어떻게? 재욱은 혜진과의 관계, 민지를 만난 방법, 그리고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모두 말했다.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재욱아, 너 정말 확신해? 그 여자와 아이가 너를 이용하는 것 아닐까? 재욱은 화가 났다. 민지는 내 딸이야. DNA 검사로 확인됐어. 그리고 그녀는 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 내가 그녀를 찾아간 거야. 성호는 손을 들어 올렸다. 알았어, 화내지 마. 난 그저 네가 속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너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이야.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 재욱은 친구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민지와 순자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성호야, 민지를 만나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성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좋아, 언젠가 만나보고 싶군. 재욱은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불편함을 느꼈다. 성호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지만 때로는 그의 냉정함과 의심이 지나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재욱은 민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한 방을 민지의 지도방으로 꾸몄다. 벽에는 특수 보드가 설치되어 있어 민지가 자유롭게 자신의 병뚜껑 지도를 만들고 전시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색상의 병뚜껑 수천 개와 새로운 미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민지는 방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아빠,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재욱은 웃었다. 그래, 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야. 민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말 고마워요,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재욱은 딸을 안아주며 생각했다. 혜진아,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딸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이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혜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의 의도는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재욱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회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최건설은 곧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에 입찰할 예정이었고 CEO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다. 김혜진, 네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이 될지 알아내고 말겠어. 성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한편 민지는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흥분되면서도 긴장되었다. 강남의 부유한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아빠,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불안하게 물었다. 재욱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물론이지, 민지야. 너는 특별하고 훌륭한 아이야. 모두가 너를 좋아할 거야. 그냥 너 자신이면 돼.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아빠, 제가 해볼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혜진은 11년 만에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고 이성호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평화로운 날들은 곧 끝날 예정이었다. 서울국제아카데미의 정문 앞에서 민지는 새 교복을 입고 긴장한 차에 서 있었다. 하늘색 블라우스와 감색 치마, 그리고 학교 로고가 새겨진 재킷은 그녀가 이전에 입었던 어떤 옷보다도 고급스러웠다.
재욱은 그녀의 옆에 서서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긴장하지 마, 민지야. 넌 정말 잘할 거야.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가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넓은 복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모두 최신 디자인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고 느꼈다. 박민지 학생이죠? 중년의 여성 교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는 김수진 선생님이에요. 5학년 2반 담임이죠. 민지 학생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네요.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 선생님은 민지를 교실로 안내했다. 교실 문이 열리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지는 자신의 낡은 배낭과 달리 다른 아이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오게 되었어요. 박민지 학생을 환영해 주세요. 교실은 조용했다. 몇몇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아이들은 무관심해 보였다. 민지야, 자기소개 좀 해줄래?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지는 어디서 전학 왔니? 한 여학생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저는 석수동에서 왔어요. 교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석수동은 서울의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남의 부유한 아이들에게는 거의 다른 세계나 다름없었다. 자, 조용히 해요. 수진 선생님이 개입했다. 민지는 강준우 옆자리에 앉을 거예요. 민지는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다. 강준우는 날카로운 눈빛의 소년이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 민지가 조용히 인사했다. 준우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민지는 곧 이 학교의 학업 수준이 그녀의 이전 학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어 수업에서 다른 아이들은 거의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했지만 민지는 기본적인 단어들만 알고 있었다. 수학 시간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재욱의 가정부 김영희 씨가 준비한 도시락은 그녀가 이전에 먹어본 것 중 가장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석수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먹던 단순한 식사가 그리웠다. 저기, 너 정말 최재욱 회장님 딸이야? 민지가 고개를 들자 3명의 여학생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말을 건 소녀는 김서연이라는 반장이었다. 네, 민지가 대답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살펴보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최재욱 회장님 같은 분이 석수동 출신의 딸이 있을 수 있지?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들었어? 그녀는 최근에야 최 회장님의 딸로 인정받았대. 다른 소녀가 속삭였다. DNA 검사까지 했다던데.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미 소문이 되어 퍼진 것 같았다. 그래서 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우였다. 그게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우는 보통 다른 아이들의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이었다.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준우야. 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호기심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게 좋을 거야, 서연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와 친구들은 자리를 떠났다. 고마워. 민지가 준우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준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학생들을 괴롭혀. 신경 쓰지 마. 이것이 민지와 준우의 우정의 시작이었다. 준우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지만 민지는 곧 그가 깊은 생각을 가진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책과 음악 그리고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았다. 넌 왜 병뚜껑으로 지도를 만들어? 몇 일 후 준우가 민지의 노트에 그려진 스케치를 보고 물었다. 민지는 자신의 병뚜껑 지도에 대해 설명했다.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아버지를 찾기 위한 상상의 길을 나타내는지. 준우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건 정말 특별한 방법이야.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날 방과 후 민지는 준우를 자신의 새 집으로 초대했다. 준우는 최재욱의 펜트하우스에 압도되었지만 금방 민지의 지도방에 매료되었다. 와, 이건 정말 멋져. 그가 벽에 걸린 다양한 병뚜껑 지도를 보며 감탄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이야.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준우는 자신의 꿈인 세계 여행을 표현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파란색 병뚜껑은 바다를, 녹색은 숲을, 그리고 노란색은 사막을 나타냈다. 너희 둘이 뭐하니? 재욱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민지는 밝게 웃었다. 아빠, 이쪽은 제 친구 강준우예요. 우리는 함께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재욱은 준우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워, 준우야. 민지가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쁘구나. 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욱은 아이들의 작업을 살펴보았다. 이거 정말 창의적이구나. 너희 둘 다 예술적 재능이 있어 보여.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병뚜껑 지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다. 민지야, 내 지도를 다른 아이들과도 나눠보는 건 어떨까? 아마 그들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어떻게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글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민지가 잠든 후 재욱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예술센터를 만들고 싶었다. 민지의 병뚜껑 지도 개념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재욱은 이 아이디어를 회사 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건설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희망의 지도 예술센터를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과 창의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이성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우가 갑자기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건설회사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재욱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회사의 성공은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와.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회사의 이미지도 향상시킬 거야. 성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성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김혜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환경운동가 김혜진. 그는 화면의 기사를 읽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재욱이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 혜진이었다. 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 있는 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일주일 내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 정말 좋아요. 곧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민지가 기뻐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민지야, 그곳은 최 사장님의 집이야. 나는 그곳에 맞지 않을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곳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아빠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방도 준비하고 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보고 기뻤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걱정되었다. 민지야, 네 어머니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단지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와 몇 장의 사진만이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순자는 손녀의 순수한 희망에 가슴이 아팠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재욱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민지야,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 민지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석수동 근처에 희망의 지도 예술센터를 열 거야. 그곳에서 너처럼 꿈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어. 민지는 기쁨에 넘쳐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말요, 아빠?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재욱은 딸을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함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다음 날, 민지는 이 소식을 준우와 나누었다. 준우는 그 아이디어에 열광했고 자신도 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민지가 기뻐했다.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각자의 지도를 그리고 있잖아.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야. 며칠 후 재욱은 민지를 데리고 예술센터가 들어설 건물을 보러 갔다. 그것은 석수동과 가까운 오래된 창고였지만 재욱은 이미 그곳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여기가 메인 홀이 될 거야. 그가 설명했다. 넓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저쪽은 전시 공간이 될 거야.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열 수 있어. 민지는 이미 그 공간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아빠, 여기에 제 첫 번째 지도도 전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빠를 찾기 위해 만든 그 지도요. 재욱은 감동했다. 물론이지, 민지야. 그 지도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전시될 거야. 그들이 건물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재욱 씨죠? 저는 장미라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재욱은 미라와 악수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 선생님. 이쪽은 제 딸 민지예요. 미라는 민지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지야. 네가 이 센터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하구나. 민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창의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재욱은 기뻐했다. 물론이죠. 우리는 모든 도움을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함께 센터의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미라는 많은 좋은 제안을 했고 재욱은 그녀의 지식과 경험에 감명받았다. 대화가 끝난 후 미라는 민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특별한 반짝이는 병뚜껑이었다. 이건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가져온 거야. 금색 병뚜껑은 찾기 힘들거든. 네 다음 지도에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면 좋겠다. 민지는 감사하게 선물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그들이 떠날 때 재욱은 밀에게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는 앞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다.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새로운 병뚜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빠, 이 금색 병뚜껑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용할 거예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뭐가 될 것 같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을 위한 거요. 할머니, 아빠,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엄마까지. 재욱은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민지의 순수한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부산에 있던 김혜진은 서울행 기차표를 구매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신문에서 최재욱의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그 프로젝트가 병뚜껑 지도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그것이 자신의 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1년간의 부재 후 그녀는 마침내 딸을 찾아 나설 용기를 갖게 되었다. 민지야, 엄마가 돌아갈게. 그녀는 기차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편 이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혜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혜진이 환경운동가로서 여러 대기업의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항해 싸워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그녀는 최근 최건설의 한 하청업체가 연루된 환경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성호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는 이 정보가 재욱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혜진이 서울에 돌아오기 전에 그녀를 만나봐야 했다. 김혜진은 서울행 KTX 열차의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11년 만에 서울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갓 태어난 민지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깊은 우울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민지야, 엄마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떠나 있어서 미안해.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혜진은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재욱을 사랑했지만 그의 부유한 가족과 그들의 기대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지와 재욱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었다. 그녀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신문에서 최재욱의 새로운 프로젝트 희망의 지도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병뚜껑으로 만든 지도라는 설명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것이 민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지가 어렸을 때 항상 다양한 색의 병뚜껑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기사는 또한 최재욱이 최근 자신의 딸을 찾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재욱이 민지를 찾았고 그녀를 인정했다. 이제 혜진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짐을 들었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먼저 어머니 박순자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석수동에 도착한 혜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았고 최근 입원했었다는 소식이었다. 이웃들은 민지가 부자 아버지와 함께 강남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재욱을 직접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먼저 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나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먼저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용서와 이해를 베풀어줄 유일한 사람일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어머니가 이미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최재욱이 모든 의료비를 지불했고 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혜진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재욱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는 최건설의 본사로 향했다. 최건설의 높은 유리 건물 앞에 서서 혜진은 자신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학생 시절의 순진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최재욱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가 접수 데스크에서 말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 이름은 김혜진입니다. 그에게 전해주시면 그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다. 최 회장님이 곧바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혜진은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11년 만에 재욱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은 그녀를 긴장시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재욱이 나타났다. 그는 혜진을 즉시 알아보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혜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혜진은 일어서서 그를 마주했다. 안녕, 재욱.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지, 그녀는 어떻게 지내?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정말 특별한 아이야, 혜진. 네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민지에게도 큰 충격일 것이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진행해야 해. 민지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히헤헤, 나는 그저 그녀를 보고 싶어. 재욱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혜진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했다. 재욱은 민지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혜진이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그녀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혜진은 안도했다. 적어도 그녀의 어머니는 좋은 돌봄을 받고 있었다. 혜진, 재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와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혜진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재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는 많은 귀와 눈이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조사하고 있는 그 문제는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혜진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당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어?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해, 혜진. 특히 이제 민지가 내 삶의 일부가 된 지금은 더욱 그래.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재욱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야망에 가득 찬 젊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성숙한 리더였다. 그럼 민지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혜진이 다시 물었다. 재욱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건 어떨까? 물론 먼저 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민지를 소개할게. 혜진은 동의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11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은 압도적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재욱의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그녀의 딸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민지가 이런 환경에 적응했는지 궁금했다. 문이 열리자 재욱이 그녀를 맞이했다. 들어와 혜진, 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혜진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딸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혜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꽉 안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순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혜진아. 네가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재욱은 조용히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물러났다. 민지는 어디 있어요? 혜진이 마침내 물었다. 그녀는 학교 친구 집에 있어. 순자가 대답했다. 곧 돌아올 거야. 혜진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호화로운 아파트는 그녀가 상상했던 민지의 성장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지는 여기서 행복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꽤 편안해 보여. 특히 자신만의 지도방이 생긴 후에는. 혜진은 궁금해했다. 지도방이요. 순자는 혜진을 한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혜진은 놀라움으로 숨을 들이켰다. 방의 벽은 다양한 색상의 병뚜껑으로 만든 지도들로 가득했다. 각각의 지도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민지는 항상 병뚜껑을 모았어. 순자가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들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녀는 그 지도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믿었지.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지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민지의 내면 세계,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1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재욱이 민지를 맞이했다. 민지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내 지도 방에 계셔. 민지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낯선 여성이 자신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민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지는 이 낯선 여성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의 여성을 떠올렸다. 혹시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지야. 나는 너의 엄마야. 민지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상상해왔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민지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야,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많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나는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너를 두고 떠난 것을 매일 후회했어. 민지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부산에 있었어. 혜진이 대답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 하지만 매일 네 생각을 했고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용기를 갖기를 기도했어.
민지는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저는 당신을 닮았나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눈과 미소는 나를 닮았어. 하지만 네 의지와 용기는 아버지를 닮았지.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병뚜껑 컬렉션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특별한 금색 병뚜껑 하나를 꺼냈다. 이건 장 선생님이 저에게 준 거예요. 특별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혜진에게 병뚜껑을 보여주었다. 이제 알겠어요. 이 금색 병뚜껑은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한 거예요. 혜진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려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11년간의 빈 공간이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재욱과 순자는 문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지가 혜진에게 속삭였다.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민지야.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할 거야. 약속할게.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민지는 학교와 친구들, 특히 준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은 자신의 환경 활동과 부산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다. 재욱은 희망의 지도 예술센터에 대한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엄마도 센터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혜진은 떠나야 했다. 그녀는 아직 서울에 정착하지 않았고 호텔에 묵고 있었다. 내일 다시 올게, 민지야. 혜진이 약속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야.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내일 뵐게요, 엄마. 혜진이 떠난 후 민지는 자신의 지도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금색 병뚜껑을 가장 큰 지도의 중앙에 붙였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을 상징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혜진의 환경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혜진이 최건설의 하청업체가 연루된 환경 스캔들을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회사의 평판과 재욱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성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최건설의 CEO 자리를 원해왔다. 이제 그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제가 당신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 것이 있습니다. 최재욱 회장과 그의 새로 찾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욱은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면에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최건설 회장 최재욱, 의문의 딸과 환경운동가 아내의 비밀관계, 회사주가 급락 우려. 기사는 재욱이 갑자기 나타난 딸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속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혜진이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아왔다는 추측, 그리고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가 자금 세탁의 수단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담겨 있었다. 도대체 누가? 재욱은 분노로 떨며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비서 소영이었다. 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든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입니다. 재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준비해줘. 그는 민지의 방으로 향했다.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다. 재욱은 그녀를 깨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한 후에 그녀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부엌에서 그는 순자와 마주쳤다. 그녀도 이미 신문을 보고 있었다. 최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재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이건 그저 악의적인 소문일 뿐입니다. 내가 해결할게요. 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도 이미 뉴스를 들었다. 재욱, 이게 다 내 탓이야. 혜진이 말했다. 내가 서울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혜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재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하고 있어. 내가 누군지 짐작이 가. 이성호? 혜진이 물었다. 재욱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어제 네 사무실에서 나올 때 그를 봤어. 그의 눈에 있는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 재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사회에 가야 해. 오늘은 민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론이 그녀를 괴롭힐 수 있어. 내가 가서 민지와 할머니와 함께 있을게. 혜진이 제안했다. 재욱은 고마워했다. 그게 좋겠어. 곧 연락할게. 그는 회사로 향하기 전에 민지의 학교에 전화해 그녀가 오늘 결석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학교는 이미 기자들의 전화로 폭주하고 있었다. 최건설 본사에 도착한 재욱은 건물 앞에 모여있는 기자들의 무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몰려들었다. 최 회장님,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전 여자친구가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가 자금 세탁에 이용된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재욱은 질문들을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로비에서 그는 이성호와 마주쳤다. 안녕 재욱, 힘든 아침이구나. 성호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재욱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게 다 네 짓이지 성호. 성호는 무고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저 회사의 이익을 걱정할 뿐이야. 회사의 이익 아니면 네 개인적인 이익? 재욱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최 회장님, 최고참 이사인 박정훈이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욱은 침착하게 사실을 설명했다. 어떻게 민지를 만났는지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혜진과의 재회까지. 그는 또한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이 사회공헌임을 강조했다. 이 모든 소문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가 결론지었다. 내 가족을 공격하고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성호가 말을 꺼냈다. 재욱, 우리는 모두 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김혜진 씨가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이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야. 재욱은 이미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혜진은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와 하청업체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 타이밍은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갑자기 나타난 딸, 환경 스캔들을 조사하던 전 여자친구의 귀환. 재욱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것을 이용해 저와 제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성호에게 고정되었다. 성호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이사회는 재욱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재욱은 성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성호? 재욱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우리는 친구였잖아.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면이 벗겨졌다. 친구? 그래, 우리는 친구였지. 하지만 너는 항상 모든 것을 가졌어, 재욱. 재능, 기회, 그리고 운까지. 나는 항상 내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내 가족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재욱이 물었다. 성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비즈니스일 뿐이야, 재욱. 네가 약해지면 회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재욱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성호를 신뢰했고 그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 여겼다. 성호, 넌 이제 이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해. 오늘부로 네 사직서를 제출해. 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날 해고할 수 없어. 내가 가진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재욱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알아. 회사 기밀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성호는 침묵했다. 그는 재욱이 블러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사직서를 오후까지 받길 바래. 재욱이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야.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재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재욱,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있어. 민지가 깨어났는데 그녀는 뉴스를 봤어. 그녀가 많이 당황하고 있어. 재욱은 걱정이 되었다. 곧 갈게. 민지에게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 거라고 말해줘. 그는 서둘러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앞에는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민지야. 재욱이 다가갔다. 민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뉴스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아빠 딸이 아닌가요? 재욱은 그녀 옆에 앉아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는 내 딸이야. 의심의 여지 없이. DNA 검사는 정확했고 내 마음도 그것을 알고 있어. 이건 그저 우리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의 거짓말일 뿐이야. 민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학교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할지 걱정돼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혜진이 다가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쁜 말을 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순자도 소파에 합류했다. 그래 민지야,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너는 강한 아이잖아.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결단력도 보였다. 아빠, 제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재욱은 놀랐다. 그는 민지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지야, 넌 그럴 필요 없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혜진과 재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딸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어떤 생각이 있니? 혜진이 마침내 물었다. 민지는 자신의 지도방을 가리켰다. 제 지도들이요. 그것들은 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본다면 그들은 제가 정말로 아빠를 찾기 위해 그 지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재욱은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제안은 순수하고 강력했다. 그녀의 지도들은 정말로 그녀의 여정과 감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민지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너를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너무 위험할 수 있어. 그럼 희망의 지도 센터 오픈 행사에서 제 지도들을 전시하는 건 어떨까요? 민지가 제안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와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센터 오픈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욱은 홍보팀에 연락해 희망의 지도 센터의 공식 오픈 행사를 일주일 후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초대해 민지의 지도와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했다. 한편 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여전히 재욱을 지지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직업까지 잃게 될 상황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 최재욱이 희망의 지도센터 오픈을 앞당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이번에는 희망의 지도센터가 실제로는 최건설의 불법 폐기물 처리 현장 위에 지어진다는 거짓 주장이었다. 기사는 재욱이 환경 문제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센터를 서둘러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욱은 즉시 법률팀과 환경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건설 허가와 환경평가 문서를 검토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부지에는 어떠한 환경 문제도 없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거짓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팀장이 제안했다. 재욱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재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모든 의혹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환경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또한 성호가 이 모든 거짓 소문의 배후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는 오랫동안 이성호 씨를 신뢰했습니다. 재욱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와 제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효과가 있었다. 언론은 재욱의 설명에 설득되었고 대중의 의견도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욱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성호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학교에 접근해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민지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욱이 딸에게 집중하느라 회사 업무에 소홀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다시 학교에 갔다. 그녀는 친구들의 반응을 걱정했지만 준우가 그녀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하자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웃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준우에게 물었다. 준우의 표정은 심각했다. 누군가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네가 최재욱 회장님의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도 알아. 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내가 네 편이야. 우리는 함께 이 소문들과 싸울 거야. 민지는 감사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쉽지 않았다.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놀리고 심지어 그녀의 앞에서 신문 기사를 읽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민지의 테이블로 와서 그녀를 괴롭혔다. 거짓말쟁이 서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네가 최재욱 회장님의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너와 네 엄마가 그의 돈을 노린 거잖아. 민지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최재욱 회장님은 내 아빠야. DNA 검사로 증명됐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돈 같은 건 관심 없어. 그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서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 계속 거짓말이나 해.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아. 준우가 민지 옆에 섰다. 나는 민지를 믿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괴롭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민지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사실 민지의 솔직함과 친절함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민지를 믿어. 한 여학생이 말했다. 그녀는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 서연은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방과 후 민지는 준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의 지도센터 오픈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준우가 말했다. 내 지도들은 정말 특별해.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 내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준우야.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재욱, 혜진 그리고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재욱이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우가 그녀를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다. 몇몇 아이들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들은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누가 감히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해. 재욱은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민지야. 이건 다 어른들의 문제인데 네가 고통받고 있구나. 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준우와 다른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이겨낼 거예요. 재욱, 혜진, 그리고 순자는 민지의 성숙함과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래, 민지야. 재욱이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희망의 지도센터 오픈 행사에서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희망의 지도센터 오픈까지 단 3일이 남았다. 재욱의 집은 준비로 분주했다. 민지는 자신의 모든 병뚜껑 지도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각 지도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썼다. 혜진은 환경단체 동료들에게 연락해 행사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재욱은 센터의 마지막 공사와 행사 준비를 감독했다. 민지야, 이 지도가 네가 처음 만든 거니? 혜진이 오래된 빨간색과 파란색 병뚜껑으로 만든 작은 지도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 제가 5살 때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언젠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지의 어린 시절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정말 특별한 지도구나. 사람들이 이걸 보면 네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였다. 그는 희망의 지도센터 오픈을 위한 자신만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져왔다. 안녕, 민지야. 이건 내가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만든 거야. 준우가 커다란 포스터를 펼쳤다. 그것은 반 아이들 대부분이 함께 만든 거대한 병뚜껑 지도였다. 지도 중앙에는 우리는 민지를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민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준우야, 이건 정말...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다들 너를 응원해. 서연이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네 편에 섰잖아. 우리 모두 너와 네 가족을 믿어. 재욱과 혜진도 이 장면을 보며 감동했다. 그들은 민지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했다. 준우야, 정말 고마워. 재욱이 말했다. 이 포스터는 센터에서 특별한 자리에 전시될 거야. 다음 날 그들은 센터를 방문해 전시 준비를 했다. 건물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 오래된 창고는 이제 밝고 현대적인 예술 공간이 되었다. 넓은 중앙 홀에는 여러 테이블이 설치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병뚜껑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벽에는 민지의 지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가 메인 전시 공간이 될 거야, 재욱이 설명했다. 민지의 첫 번째 지도부터 가장 최근 작품까지 시간 순으로 배치할 거야. 사람들이 그녀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민지는 흥분된 눈빛으로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센터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었다. 아빠, 여기에 준우와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를 전시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입구 바로 앞에 전시하자. 모든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장미라가 도착했다. 그녀는 지역 아이들이 만든 병뚜껑 작품들을 몇 개 가져왔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미라가 말했다. 그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민지는 다른 아이들의 작품을 보며 기뻤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니 믿기 어려웠다. 정말 멋져요, 장 선생님. 민지가 말했다. 이 작품들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아는 몇몇 예술가들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워크숍을 제공할 거예요. 재욱은 기뻤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라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민지의 아이디어였고 최 회장님의 비전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행사 전날 재욱은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센터에 갔다. 그는 건물 주변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센터 뒤편에 있는 펜스가 훼손되어 있었고 공사 장비 일부가 어질러져 있었다. 이게 뭐지? 그는 공사 책임자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대답했다. 많은 피해는 없지만 몇몇 장비가 손상되었고 일부 자재가 사라졌습니다. 재욱은 즉시 성호를 의심했다. 이것은 그가 센터 오픈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것이다. 보안을 강화하세요, 재욱이 지시했다. 오늘 밤부터 경비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CCTV도 확인해 보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성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재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일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재욱은 딸의 어깨를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오픈 당일 아침 그들은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밤사이 더 이상의 사건은 없었다. 모든 전시물이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센터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언론사들도 많이 참석했다. 재욱은 센터 입구에서 간단한 연설로 행사를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을 희망의 지도센터에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이 센터는
제 딸 민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병뚜껑으로 지도를 만들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표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최근의 소문과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최근 저와 제 가족에 관한 많은 거짓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의 지도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거짓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제욱의 연설이 끝나자 민지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석수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떠나셨고 아버지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꿈꾸며 이 지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지도를 가리켰다. 이건 제가 5살 때 만든 첫 지도입니다. 빨간색 병뚜껑은 중요한 사람들, 파란색은 슬픈 순간들, 노란색은 행복한 기억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지도가 언젠가 저를 아버지에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각 지도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했다. 어떻게 그녀가 강남에서 떡을 팔다가 제욱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는지.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는 모든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마무리했다. 제 지도는 정말로 저를 아버지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센터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과 창의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지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는 어떠한 거짓 소문보다 강력했다. 언론인들은 민지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재욱 아저씨, 아니, 아빠가 제 아버지라는 것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에게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당신을 놀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몇몇 아이들은 그랬어요. 하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녀는 준우와 반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를 가리켰다. 이건 제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은 저를 믿어주었어요. 기자들은 이제 재욱과 혜진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과거 관계, 헤어진 이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김혜진 씨, 당신은 환경운동가로 최건설의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재욱 씨와의 재회에 영향을 미쳤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 하청업체가 최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돌아온 것은 오직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그것이 제 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재욱도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방문객들은 민지의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의 작품도 감상했다. 워크샵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병뚜껑 지도를 만드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이성호였다. 그는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재욱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성호, 재욱이 차갑게 인사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지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다 진짜인 것 같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재욱은 놀랐다. 당연히 진짜지. 내가 계속 말했잖아. 성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네가 속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난 항상 네가 가진 것을 부러워했어. 재욱. 내 성공, 내 능력. 그리고 이제 네가 완벽한 가족까지 갖게 된 것 같았어. 재욱은 성호의 얼굴에서 진정한 후회의 기색을 보았다. 성호,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어. 네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질투, 불안, 아마도 둘 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지도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 재욱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성호의 행동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성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과하러 왔어. 성호가 계속했다. 민지에게, 혜진 씨에게,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어. 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성호에게 화가 났지만 용서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다. 특히 민지 앞에서 그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다. 네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민지와 혜진이 결정할 일이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작이야. 그때 민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빠 여기 계셨군요. 사람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그녀는 성호를 보고 잠시 멈췄다. 안녕하세요. 성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안녕 민지, 내 지도들 정말 멋지구나. 민지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성호 아저씨죠? 아빠의 친구요? 성호는 놀랐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 난 성호야.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들었어요. 성호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가 그랬어. 정말 미안해, 민지.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성호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질투했어. 네 아빠가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가족을 갖는 것이 부러웠어. 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병뚜껑 지도에서 초록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나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성호는 민지의 지혜에 놀랐다. 이 어린 소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했다. 그래, 맞아. 그가 말했다.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 혜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성호를 보고 잠시 긴장했지만 민지의 평온한 표정을 보고 진정했다. 엄마, 이분은 이성호 아저씨예요. 민지가 소개했다. 아저씨가 우리에게 사과하러 오셨어요. 혜진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요? 성호는 혜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관한 당신의 진정한 우려를 악용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혜진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성호 씨, 당신의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건설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하청업체의 환경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은 놀랐다. 그는 성호가 이렇게까지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이야, 성호?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재욱. 이제 바른 일을 하고 싶어. 그들의 대화는 장미라가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민지야, 아이들이 너를 찾고 있어. 그들이 만든 지도를 보여주고 싶어 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장 선생님. 지금 가요. 그녀는 재욱, 혜진, 그리고 성호를 바라보았다. 어른들끼리 얘기 나누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볼게요. 민지가 떠난 후 세 어른은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재욱이 말했다. 성호, 네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할 거야.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센터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수백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언론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거짓 소문들은 빠르게 사그라들었고 대신 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희망의 지도 센터의 긍정적인 영향이 주목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는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욱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지야. 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정말 놀라워. 혜진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야. 내 용기와 창의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재욱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 민지야, 재욱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야.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TV에서 센터 오픈 행사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민지가 그녀에게 달려가 안겼다. 우리 센터가 뉴스에 나왔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봤어. 너무 자랑스러워, 민지야.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호의 사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센터의 성공적인 오픈. 이성호 씨가 정말 변한 걸까요? 순자가 물었다. 재욱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록색 병뚜껑처럼요. 새로운 시작. 식사 후 민지는 자신의 지도방으로 갔다. 그녀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특별한 지도 하나를 작업 중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지도가 될 것이었다. 금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병뚜껑으로 이루어진 이 지도는 그녀의 전체 여정을 담고 있었다. 고통에서 치유로, 거짓에서 진실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 민지는 마지막 병뚜껑을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이제 지도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민지야, 혜진이 방에 들어오며 불렀다. 뭐 하고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제 마지막 지도를 완성했어요,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혜진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말 특별하구나, 민지야. 이걸 센터 입구에 걸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혜진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네 지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민지는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그녀를 이 순간, 이 완벽한 순간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찾았고 그녀의 지도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혜진은 민지의 머리에 키스했다. 그래, 민지야.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야. 약속할게. 센터 오픈 이후 몇 달이 지났다. 희망의 지도,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해 자신만의 병뚜껑 지도를 만들었다. 민지는 일주일에 3번, 방과 후에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각 색상의 병뚜껑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지 선생님, 저는 어떤 색을 사용해야 할까요? 8살 소녀 수민이가 물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수민아, 네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 슬픈 기억은 파란색, 행복한 기억은 노란색, 중요한 사람들은 빨간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초록색이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다른 의미를 만들어도 돼.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파란색 병뚜껑을 집어들었다. 저는 파란색으로 시작할래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던 날들이요. 민지는 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수민아. 때로는 슬픈 부분부터 시작해야 더 행복한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어. 준우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특히 나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병뚜껑 지도에 이야기를 추가하는 방법, 글과 그림을 통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준우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11살 소년 민호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병뚜껑으로 만든 우주선 모양의 지도였다. 준우는 감탄했다. 와, 정말 창의적이다. 네가 우주 여행을 꿈꾸는 걸 표현한 거니? 민호는 활짝 웃었다. 네, 저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이 빨간색 병뚜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성 화성이에요. 재욱은 주로 주말에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건축과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님, 저는 커서 회장님처럼 빌딩을 짓고 싶어요. 9살 태현이가 말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태현아, 네가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혜진도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병뚜껑 같은 작은 물건들도 창의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버리는 것들은 사실 보물일 수 있어요. 혜진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민지처럼 여러분도 평범한 것들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 그녀도 종종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운 말을 좋아했다. 할머니 또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 조르곤 했다. 순자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별을 따려고 했던 소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장미라는 센터의 공식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 그들의 아이들을 센터로 초대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센터를 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지야, 너의 아이디어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 미라가 말했다. 다른 도시의 아이들도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민지는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한편 이성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최건설을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환경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혜진에게 제공했다. 덕분에 혜진은 하청업체의 불법 폐기물 처리를 밝혀내고 제욱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성호는 이제 작은 환경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기업들이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가끔 그는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성호 아저씨가 정말 변했어요. 민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때는. 혜진은 제욱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변했어. 나도 너도 그리고 민지도. 민지는 웃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전 여전히 병뚜껑을 모으고 있잖아요. 모두가 웃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지는 여전히 병뚜껑을 모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 여름이 오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다. 제욱과 혜진은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의 일주일 여행이었다.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요? 제욱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거야.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야. 화산, 바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까지. 순자도 함께 가기로 했다. 그녀의 건강은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할머니, 우리 함께 제주도 오렌지도 따고 해변에서 수영도 할 거예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순자는 웃었다. 그래, 민지야. 하지만 이 할머니는 수영보다는 해변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할 것 같구나. 여행 전날 밤, 민지는 자신의 지도방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주도 여행을 위한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제주도의 지도를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병뚜껑 지도를 디자인했다. 빨간색 병뚜껑은 그들이 방문할 장소, 파란색은 바다, 초록색은 산과 숲, 그리고 노란색은 해변을 나타냈다. 민지야, 아직 안 잤니? 혜진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민지는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제주도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엄마. 우리 여행을 위한 거예요. 혜진은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겠어. 민지는 기쁘게 웃었다. 네,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여행 지도예요. 혜진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여행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할 테니까. 다음 날 그들은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정령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 녹색 들판, 그리고 중앙에 우뚝 솟은 한라산.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문 해변에서 수영을 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고 순자는 해변 의자에 앉아 행복하게 가족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날 저녁, 그들은 호텔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었다. 이번 여행 어땠어, 민지야? 제욱이 물었다. 민지는 활짝 웃었다. 정말 최고였어요, 아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야, 민지야. 제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혜진,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려왔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 혜진은 놀라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욱, 민지와 순자는 흥분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어. 재욱이 계속했다. 이제 우리 가족을 공식적으로 완성하고 싶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욱,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재욱은 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와, 이제 우리는 진짜 완벽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내가 이 날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여행 지도에 새로운 병뚜껑을 추가했다. 특별한 금색 병뚜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들이 저녁을 먹은 레스토랑 위치에 붙였다. 이건 엄마와 아빠가 약혼한 장소.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장 특별한 순간을 위한 금색 병뚜껑.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날짜는 가을로 정해졌다. 재욱과 혜진은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결혼식을 희망의 지도 센터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민지가 제안했다. 그곳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재욱과 혜진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센터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센터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결혼식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병뚜껑 지도를 만들어 선물하기로 했다. 우리 모두 최 회장님과 김 선생님을 위한 축하 지도를 만들어요. 미라가 아이들에게 제안했다.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욱과 혜진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했다. 결혼식 날, 센터는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천장에는 다양한 색상의 병뚜껑으로 만든 모빌이 걸려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만든 축하 지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중앙 무대 뒤에는 민지의 가장 특별한 지도,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금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병뚜껑 지도가 걸려 있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재욱의 회사 동료들, 혜진의 환경단체 친구들, 민지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센터의 모든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심지어 이성호도 초대되었다. 그는 조용히 뒤쪽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지는 아름다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식장 입구에서 순자와 함께 서 있었다. 할머니, 저 긴장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음악이 시작되고 민지와 순자가 먼저 입장했다. 그들은 천천히 중앙 무대로 걸어갔다. 민지는 걸으면서 꽃잎을 뿌렸다. 그 뒤를 혜진이 따랐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재욱은 무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의식은 간단하고 감동적이었다. 재욱과 혜진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약속했다. 그들은 민지를 함께 돌보고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맹세했다. 이제 여러분은 부부입니다. 주례자가 선언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재욱과 혜진이 키스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지는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그녀가 외쳤다. 재욱은 민지를 들어 올리고 혜진을 안았다. 그들 셋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결혼식 후의 파티는 즐겁고 활기찼다. 아이들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대화를 나눴다. 준우는 자신이 작곡한 특별한 노래를 연주했고 센터의 아이들은 재욱과 혜진을 위한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저녁이 되자 재욱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딸 민지에게 감사해요.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혜진도 말을 이었다. 민지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었어요. 그녀의 병뚜껑 지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양한 색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민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엄마도 다시 만나고 완벽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녀는 센터의 아이들을 가리켰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쳤다. 민지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재욱, 혜진, 민지 그리고 순자는 센터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혜진이 말했다. 재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지만 우리 가족만큼 아름답진 않아. 민지는 난간에 기대어 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민지야. 내 지도가 우리를 인도할 테니까. 민지는 웃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은 모험을 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지도를 만들고, 더 많은 장소를 여행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볼 거야. 그들은 함께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민지의 병뚜껑 지도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가족으로서. 몇 주 후 민지는 센터의 입구에 자신의 특별한 지도를 걸었다. 금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병뚜껑으로 이루어진 이 지도는 그녀의 여정,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한때 고함을 질러 사고를 막았던 가난한 소녀가 이제는 많은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도를 보며 민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더 많은 병뚜껑, 더 많은 색상,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여정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민지는 센터를 떠나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지도가 될 거예요.